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교통 또 생활 공간과 사회 중에서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교통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우리 함께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교통과 통신의 발달, 특히 우리 먼저 교통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지역 간에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교류가 이전보다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공간과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교통의 발달과 이러한 지역 간 교류의 증가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바로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역 격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 활동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통신이 여전히 불리한 지역에서는 쇠퇴를 거듭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 인구도 몰리고 경제도 몰리고 뭐 문화적인 요소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좋은 곳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곳은 급성장하지만 이러한 성장에서 성장과 성장이 이러한 그 발달 정도가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환경이 불리한 지역은 오히려 과거보다 쇠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격차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지역 격차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이 지역 격차를 설명해 주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빨대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대 효과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럼 이 빨대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접근성이 좋은 어떤 도시, 규모가 큰 대도시가 주변 지역의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즉 이게 뭐냐면 우리 빨대를 꽂으면 어떠한 음료수에다가 빨대를 꽂으면 빨대에 있는 음료수가 빨대를 통해 우리 입으로 쏙쏙쏙쏙 빨려 들어오죠.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가 만약에 있으면 대도시가 주변 지역에 마치 빨대같이 이렇게 주변 지역 도로라든지 교통망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경제력이나 인구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흡수해서 대도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지역 간 격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만약에 너무 심각해지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연히 대도시에 집중된 기능들을 분산을 시키는 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 지역 격차가 발생을 하는 것은 지역 간의 교통이라든지 정보통신의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확충을 시켜줘서 관련 시설들을 더 지어줘서 이러한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즉, 큰 대도시와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경제력들이 주변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생태 환경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물자가 교류가 원활해집니다. 이것들만 이동을 하면 참 좋을 건데, 이것을 타고 비행기라든지 배로 이러한 물자라든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물자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외래의 생물종과 외래의 생물종이 또 같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 역시 국경을 따라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래 생물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태 환경이 교란이 된다는 것. 즉, 우리 생태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기존에 있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몰랐던,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이 또한 확산이 되니까 이래저래 우리 인간들의, 우리 국민들의, 우리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로 일단은 외래 생물종을 어떻게 해서 막고, 이미 들어온 것들은 추적해서 관리해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외래 생물종 중에서 특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을 찾아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관리가 필요해야겠습니다. 이것들이 마음대로 생태계를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고유의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19처럼 새로운 전염병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무엇을 맞춰야 된다? 안전한 백신을 맞춰서 누구나 평등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던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코로나19도 이게 인간이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질병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이 확산세도 엄청나게 빨랐죠. 전 세계가 모두 경험을 했어. 이게 끝나게 된 게 바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누구나 빠르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종식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도 올 여러 가지 질병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잠시만요.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기술로 발달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느냐? 한 3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 갔죠?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중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렇죠, 지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 집중하지 않고 가상세계를 통해서 그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에 푹 빠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최근 무슨 정보가, 우리의 개인 정보가 아무렇지 막무가내로 유출이 되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상 공간에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인 사이버 범죄 역시 뭐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바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디지털 중독 예방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독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루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막 유출이 되고 있고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제도를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하지 않는 법과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개인 차원에서는 그럼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 디지털 기기를 막무가내 의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도 사용하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올바른 디지털 기기의 사용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적절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 공간에서는 우리 정보윤리라는 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윤리라는 게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정보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그렇죠,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정보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변화한 만큼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있겠죠. 이것을 정보윤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윤리에는 어떠한 원칙이 있느냐? 바로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자세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라고 하는데 해악 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4대 원칙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정보윤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역 격차가 발생을 한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역 간 격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적으로도 그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회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바로
정보 격차에 심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간의 정보 격차도 벌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기기와 정보의 소유와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역량 측면에서 일반 국민과 정보 취약 계층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가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보 격차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왜 이 정보 격차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면요. 바로 이러한 정보 격차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는 단순히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는 결국에는 이 정보를 얼만큼 가지고 얼마나 접근하기 쉽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소득이 결정이 되는 시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가 결국에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 취약 계층에게는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능력치를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바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처음 들어봤을 건데 조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안정되게 오래되게 일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임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죠. 이런 분포가 중간 부분에서 양쪽 극단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중간에 딱 몰려 있는 게 가장 이쁜데 이렇게 딱 많은 사람들이 요런 상태에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간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성도 되게 낮고 임금도 낮은 직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임금도 높고 안정성도 되게 높은 직종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어떻게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형상을 우리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발생 원인은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지능정보기술과 그리고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부의 사무직과 기능직 일자리를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야,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노동시장 양극화로 이루어질까 연결이 되냐면요.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해서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는요. 단순히 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스킬을 갖게 되죠. 전문 직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AI라든지 로봇이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일의 방법이 정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물건만 나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일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단순한
사무직 또는 기능직들은 누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가 불가능한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도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소득도 더욱 높아지지만 로봇이라든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들은 고용 안정성도 더욱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임금도 더욱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왜 문제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도출을 해봐야 되냐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서 당연히 소득 불평등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 소득 불평등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발생의 결과로 바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 살고 지금 힘들게 살고 난 돈을 적게 버는데 세가빠지 일해도 돈을 적게 버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내보다 일을 열심히 적게 하고 하는데도 내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지? 이런 불만들이 쌓여져 가게 되면서 사회적 불안이란지 갈등을 심화시켜내서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게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해결 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지금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많이 뽑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적게 뽑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연하게 해서 이러한 사회적 노동시장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일자리를 잃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재교육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소득이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것을 우리 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를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정보통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